해외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주 원인이 생산 시설이나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KF21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이다. KF21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나토의 표준 체계와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 체계와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죠. 수출 잠재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강조한다면 KF21의 미래 확장성과 수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산우주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양현상입니다. 저는 우주항공방산 솔루션 기업인 노바엑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국방융합기술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방산과 우주산업이 우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이 많은 극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KF21은 합리적인 그 가격과 또 성능에 대한 것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KF21은 4.5세대의 전투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5세대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5세대입니다. 그렇지만 KF21은 그러한 성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이고 또한 그 60% 정도가 이제 국산화돼 있다고 하지만 가장 전투기의 핵심인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A상 레이더를 국산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 링크에 대한 것들 또 이런 것들이 한국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항공기의 성능을 높였고 그에 따른 해외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을 개발하고 있는 카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의 어떤 생산 시설이나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개발과 시험이 가능하고 또 이에 따라서 통합적인 어떤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KF21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에서 KF21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KF21은 공군 전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F-15 이런 항공기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항공기가 되고 이러한 노후 기종을 시급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또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KF21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에 도입이 된다면 향후에 지금 4.5세대급의 전투기이지만 앞으로 5세대의 스텔스기가 바로 또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군 전력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 또 작전 환경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을 KF21 등장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주신다면요? KF21 등장 이전에는 주력인 공군 주력 기종이 F-15, F-4, F-5, F-16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운영을 해왔고 또 저희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개발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 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투기이죠. 그에 따른 운용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또 노후 기종이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더 크게 더 많이 증가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투기와 함께 연동돼서 운영되어 있는 무기 체계는 진화되고 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에 반해서 서로 상호 응용이 어렵다든지 다른 체계와의 어떤 연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KF-21 등장 이후의 모습은 한국 공군이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자립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 작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된 모습이 될 겁니다. 또 미래의 어떤 KF-21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무인 복합 체계와의 어떤 연동도 가능하고 또 4.5세대 전투기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향후 5세대 6세대의 전투기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력에는 다양한 양적,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현 상황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한국 전투기의 기술력 현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독자적 설계
와 제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양산이 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시점에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그것을 제조하고 양산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독자적인 설계와 제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첨단 항전 및 센서 장비를 독자적인 기술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A상 레이더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A상 레이더를 처음 개발할 때 KF-21 중에서 A상 레이더 개발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이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상 레이더를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첨단 항정 장비가 구축이 되었고 이 첨단 항정 장비는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의 어떤 전자전 체계라든지 또 뭐 적외선 탐색,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급 효과도 같이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그 특징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KF-21의 전투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엔진 부분인데 물론 KF-21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G사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그걸 좀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엔진 개발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죠. 또 유무인 복합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KF-21과 연동된 무인 편대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최첨단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공적인 수출 실적입니다. 잠깐! 왕초보도 컴퓨터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유튜브, 쇼핑몰, AI로 돈 버는 법까지 80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네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기존의 방산 수출에 대한 무기체계라고 하면 지상체계인 K9, K2의 어떤 그 한정된 품목이었지 저희가 항공기 전투기를 수출한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죠. 그러나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타 국가들의 어떤 수출의 길이 열리고 또 어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의 어떤 그 품목의 다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전에 FA50을 개발하면서 수출의 실적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효과도 있었지만 KF-21의 어떤 성공적 개발, 성능 그런 것들을 통해서 K방산의 어떤 더 수출 품목의 다변화까지 가져왔다라고 하는 쪽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의 미래 확장성과 수출 경쟁력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KF-21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투기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모듈식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도 블록 설계 개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블록 1, 블록 2, 블록 3의 개념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이 4.5 세대의 전투기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전장 시스템은 5세대에 버금가는 성능을 사실 가지고 있죠. 사실 5세대급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큰 기술은 스텔스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스텔스 기능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업그레이드된 모듈식 설계가 가능한 것이 앞으로 미래에 KF-21이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K방산의 무기체계의 특징이 이제 가성비인데 성능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죠. KF-21도 같은 성능 대비 다른 전투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것들을 앞으로 더욱더 어떤 개발 과정에서 원가나 또 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발한다면 훨씬 더 그런 쪽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무기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KF-21은 수출에 대한 좋은 다른 주변국으로부터의 평가를 받는 이유도 뭐 유럽에서는 나토의 표준 체계와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유한 여러 가지 기타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그런 것들은 수출 잠재국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한다면
KF-21의 미래 확장성과 수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KF-21은 설계부터 개발, 제조까지 모든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수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2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 내용에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면서 9조억 가까이 수출에 대한 실적을 올렸죠. 이번 KF-21도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와 개발, 제조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수출하는 주변국들의 수출을 할 때 충분히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적 협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더욱더 키우고 확보를 한다면 KF-21의 미래 확장성과 수출에 대한 경쟁력은 확보될 것입니다. KF-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UAE가 KF-21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개발에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한 적도 있고, 또 UAE는 한국과 다양한 군사적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KF-21 훈련 프로그램들을 참관을 한다든지 또 운영에 대한 부대 방문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UAE가 직접적 구매에 대한 적극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서 수출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폴란드가 도입을 하려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미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K9, K2에 대한 지상 무기체계를 많이 도입을 했고,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그 다음 KF-21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잠재적인 어떤 수출국이 될 겁니다. 전투기에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KF-21의 성능과 함께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F-35급인데, F-35가 가격이 정확하게 무기체계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공표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나오는 성능은 한 2천억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KF-21은 한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가격에 공급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동남아시아적인 국가들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죠. 인도네시아는 KF-21을 우리와 함께 공동 개발하려고 했던 파트너이기도 하죠. 물론 그 중간에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마찰과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 6천억 정도의 분담금에 합의가 됐고, 또 최초의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던 이유 자체도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참여함으로써 어떤 그 수요 확보한다라는 측면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최초에 인도네시아하고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KF-20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성능과 또 가격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어떤 좋은 호평을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도 KF-21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 등장에 대해 다른 경쟁국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투기의 가장 독보적인 국가는 미국하고 프랑스죠. 그러나 미국, 프랑스 외에 이제 사실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과 중국이 되겠죠. 그러나 일본은 기술력에 대한 여러 가지 더 우리보다 강한 부분이 있지만 방위산업에 대한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출도 제한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대비 J-20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5세대급 전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국제 관계상 중국의 어떤 그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은 이제 유럽 국가가 될 겁니다. 유럽 국가는 유로파이터의 파이픈이나 또 여러 가지 라팔, 이런 같은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기존의 그 방산 강국 중에 하나가 유럽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투기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전장 시스템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경쟁국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국가들과 경쟁 구도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다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 간에 공동 개발하는 것이 그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엔진도 최근에 롤스로이스에서 같이 한번 공동 개발하자라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전투기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어떤 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쟁 구도를 굳이 가져갈 필요 없고, 협력과 공동 개발의 어떤 그런 체계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KF-21이 최초 개발될 때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GE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성능 개량을 실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KF-21이 완전한 독자 개발을 위한 핵심 과제가 엔진 개발입니다. 현재 엔진의 어떤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함께 2021년부터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진행해 왔고, 또 그에 따른 그 핵심 부품에 대한 설계, 제작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와 기술들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쟁하고 있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요한 엔진 부품을 직접 생산이 가능하고, 특히 강점으로 하는 것이 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투기의 엔진의 소재는 고온과 고압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야 하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한 그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고 있는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국산화 진행상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두 축의 기업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른 그 엔진은 개발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또 많은 투자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는 그런 사업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도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능을 개발하는 엔진 개발의 어떤 사업 추진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에서 KF-21 공동 기술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었고,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KF-21의 성공적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판로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도 엔진 개발을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KF-21의 전투기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매출과 이런 것 사업적 기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롤스로이스는 우리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주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니즈가 공동 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겁니다. 엔진 개발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롤스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엔진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면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롤스로이스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전투기의 그 여러 가지 그 국제 관계의 부분을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영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하려는 국제적 관계도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이 롤스로이스뿐만 아니라 BAE 시스템과 같은 주요 영국 방산업체와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또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전투기 KF-21이 주변국에 수출이 되고 하면서 그 기술의 어떤 중점도가 미국에 편중되어지는 것을 막고 유럽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제관계상의 상황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제안이 매력적인 한편,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엔진 개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길이라고 보시나요? 전투기 엔진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엔진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적기에 전투기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비용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모든 기술을 100%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안하고 있는 롤스로이스든 해외 국가든 함께 공동 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엔진 개발에 대한 기간을 줄이고 또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전투기가 이제 KF-21이 4.5세대급인데 스텔스기로 가면서 5세대급에서는 독자 개발된 엔진을 탑재를 한다면 오히려 수출에 대한 기회와 또 확대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공동 개발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기술을 함께 내재화하고 또 우리가 그 기술들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가져감으로써 여러 가지 국가적 R&D 투자에 대한 비용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투기에 대한 성능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기술과 같이 협력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사의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 엔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롤스로이스는 기본적으로 그 엔진을 개발하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이제 RB199 엔진이 대표적인데요. 유럽의 어떤 다국적 전투기인 파나비아 토네이토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RB199 엔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J200 엔진인데요. 이탈리아나 유럽 주력의 4.5세대급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매우 고성능의 F414 엔진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F136 엔진입니다. 물론 F136은 그 F35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개발을 하다가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페가수소라는 수직 이착륙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롤스로이스고 또 미래 전투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엔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의 국산화와 성능은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KF-21의 A상 레이더는 최초 개발할 때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국산화를 달성을 했죠. 특히 그 A상 레이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100% 가까운 국산화율을 달성했다라는 것이 매우 큰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상 레이더의 어떤 그 레이더 탐지 성능과 또 송수신 모듈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상 테스트와 비행 테스트한 결과 A상 레이더의 어떤 탐지 성능에 대한 우수한 성능을 가져왔다고 테스트가 되어 있고 또 세계적인 수준에 봤을 때도 F-35급의 5세대급 스텔스 A상 레이더와 견주더라도 결코 여러 가지 탐지 거리나 해상도, 전자전 능력 이런 것들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오히려 더 일부 레이더 기술들은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는 저피탑 설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저피탑 설계의 레이더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A상 레이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투기의 어떤 교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국산화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은 블록 1, 2, 3로 단계적인 성능 개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내부 무장창이 적용될 블록 3 버전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KF-21은 블록 개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 1은 초도 양산으로 공대 공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발을 했고 블록 2는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는 정밀 유도 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 블록 3는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내부 무장을 장착하는 것이 블록 3의 주요 내용인데, 블록 3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면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저필답, 즉 수준 높은 스텔스 성능이 필요하고 초음속으로 운항할 수 있는 비행 성능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기의 네트워크 작전입니다. 그 지상과 또 공중과 함께 데이터 링크를 통한 전투기의 상호 운용성, 또 통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함께 가져가면 블록 3 이 단계에서는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개발 분담금 문제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고, 개발 과정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중간에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내부적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 F-21을 개발하는 관계자나 방위사업청 또 이런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외교적으로도 많은 협상을 가져왔었고요. 그러나 최근 6천억 정도의 규모로 인도네시아와 그 분담금을 합의를 했고, 그 합의한 결과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네시아 분담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6천억이 됐든 3천억이 됐든 인도네시아가 함께 참여를 하고 또 그쪽 동남아시아의 시장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초의 F-21을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기술력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에 대한 전략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그래도 우리와 함께 그 분담을 하면서 KF-21을 도입을 하고 또 주변국에 확장을 할 수 있는 시장 확장의 어떤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KF-21의 수출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의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고 주목받고 있는데요. 낙하산 인사가 계속 반복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카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 회사죠.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것보다도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수출에 대한 것들 이런 호평을 받고 있는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항공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중추 요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카이의 어떤 최대 주주가 한국 수출입은행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영향권을 벗어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카이의 어떤 그 사장들의 낙하산 인사에 의한 사장 선임이 된 것이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부각된 것은 이제 전 강구영 사장이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당일날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매스컴에 오르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시선을 받았죠. 또 있으면서 스마트 플랫폼 사업 1,000억 원 정도에 하는 스마트 플랫폼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또 내부 직원들을 빨갱이를 수출한다라는 명목하에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불만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최근에는 그 AI 자율 파일럿을 40억에 도입을 했는데 그것을 도입한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급의 회사다라는 거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면서 또 수의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제성을 제시를 했었죠. 이 AI 그 파일럿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국의 기술이 들어오면 향후 KF-21에 만약에 그게 탑재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대당 한 100억 정도의 로열티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 여러 가지 뉴스나 매스컴상에 나왔을 때는 내부 인원들은 KF-21의 AI 그 파일럿은 독자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입된 해외 AI 파일럿은 단순히 기술적인 검토를 위한 것이다라고 보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오해와 또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경영진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한 미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측면으로 부각됨으로 인해서
이런 신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제 카이 사장이 선임이 될 텐데 과연 또 어떤 인원이 선임이 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함황평이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동안의 카이의 사장들을 보면 전임은 어떤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사원장을 사장으로 선임을 함으로써 전투기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된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여러 가지 방산 비리 그런 걸로 인해서 구속과 법정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시달려면서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앞으로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좀 배제를 하고 전문 경영인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이는 어떤 항공 산업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는 1년, 2년 단기간에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업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성을 가지고 경영에 대한 사업적 로드맵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 사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임기 동안 또 정부의 어떤 관료나 이런 분들이 내정이 돼서 오면서 어떤 장기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KF-21은 이제 국내용이 아니고 수출용입니다. 해외 파트너들이 있는 것이죠. 해외 국가들이 카이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 KF-21의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성능 이런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어떠한지는 그 주변국들의 어떤 수출 파트너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또 지금은 경영은 ESG 해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평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카이는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카이가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방산에 차지하고 있는 카이의 포지션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카이 사장이 공석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함한평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 되든 카이의 사장의 어떤 경영에 대한 전문성, 또 전투기의 어떤 항공에 대한 전문성,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KF-21의 어떤 수출에 좋은 영향과 또 해외 국가들의 좋은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사장이 인선되기를 바랍니다. 카이의 인사 문제는 KF-21 개발 및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러한 잦은 어떤 사장의 어떤 교체, 낙하산 인사라는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은 해외 파트너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또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경영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거고, 이에 따른 항공기의 어떤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성 없는 경영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술 인력들, 핵심 연구 인력들, 이런 엔지니어들이 오히려 참여하지 못하고 또 해외로 나간다든지 또 다른 분야로 간다든지 하면서 핵심 인력들의 어떤 일탈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이런 항공기의 대형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엔지니어들이나 또 이런 사업을 관리하는 이런 개발 인원들, 또 관리 인원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숙련된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이탈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 신뢰도가 저하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수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낙하사돈 인사의 논란, 또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은 결코 수출국의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KF-21의 성공적인 수출에 대한 것들, 또 우리 항공산업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카이의 경영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K방산의 과거 위상은 어땠나요?
K방산이 최근 아주 그 큰 산업의 어떤 주요 분야로 부각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1970년대부터 저희는 무기체계를 자주국방에 대한 기틀 하에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뭐 소총부터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그쪽에서 자주국방의 어떤 기틀을 하기 위해 많은 부분 무기체계를 개발했죠. 최초에 개발할 때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 기술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모방하는 형식의 개발 프로세스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면허 생산에 대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초기에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종속된 기술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또 첨단 기술에 대한 다른 기술들, 반도체나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을 국방에 접목시키면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K방산을 갖게 한 원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부 우리 그 무기체계가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좋지만 평가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폴란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무기체계를 한번 써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좋더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괜찮더라라는 어떤 평가를 받음으로써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사실상 불행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어떤 그 안보적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기체계 자체가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개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성능이 입증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체계들이 해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K방산이 더욱더 그 위상을 확대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력들을 더욱더 내재화하고 또 수출에 대한 또 시장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방산의 위상은 어떻게 변했나요?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 이제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의 어떤 그 독자 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현재 K방산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어떤 대기업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의 K2 전차나 이런 것들도 수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폴란드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 나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국제 관계상 있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빠른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가 필요한 것이 그 나라의 니즈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빠른 시기에 적기에 무기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도입하고 생산할 수 있고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길이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K방산의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크게 장점화해서 기술력, 그다음에 생산 어떤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 4대 강국에 도입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의 어떤 그 국산화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러기 위한 어떤 그 R&D 투자 이런 것들도 K방산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 협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수준이 지금과 같이 크게 변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고 또한 국방 R&D에 대한 강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안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토대가 기술의 어떤 발전과 맞물려서 국방 R&D 투자가 같이 이루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능 좋은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수출에 대한 확대를 위한 노력들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성능적인 검증,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입증하는 노력들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특히 많은 좋은 인적 자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인재의 양성을 통한 인재 확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합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첨단 무기체계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K방산의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다른 미국이나 나라에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를 할 때 절충교역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또 K방산의 위상이 또 커졌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국제 관계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제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의 무기체계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고, 그런 어떤 선보이는 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K방산에 대한 그 위상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력에 대한 내재화, 또 생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조시설에 대한 확보, 또는 국제관계의 외교적 역량, 이런 것들이 함께 가져감으로 인해서 K방산의 위상이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함께 협력하고 하면서 K방산의 위상을 더욱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방산 위상의 지속성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출 붐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전투기 부분에서는 이제 엔진 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무기 체계에서는 고성능의 반도체를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제 무인 무기 체계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과도기인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어떤 완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무기 체계에 같이 들어오면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해외 수출국의 어떤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안보 환경,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의 어떤 연동성, 이런 것들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국제관계에 대한 협업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방산이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관계에 대한 협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방산 대기업에 취중되어 있는 그런 역할에서 방산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방산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들도 장기적인 그 K방산을 가져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쇠락한 자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이토록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조선업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락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 고도의 엔지니어들이 조선업을 떠났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미국의 어떤 높은 인건비, 또 경직된 노동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조선업이 쇠퇴를 했죠. 그리고 쇠퇴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그런 노동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조선업이 어떤 군함 위주의 어떤 조선업으로 치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상업용에 대한 선박 건조에 대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그 설계하고 제작하는 설계 인력들이 많이 이탈을 한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 기반이 많이 무너진 것이 어떤 미국 조선업의 현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선박에 대한 건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조선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현재 함정들을 정비하는 조선소가 많이 무너진 상태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되어 있는 것이 그 좋은 어떤 러브콜의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그 함정을 다른 나라에
정비를 받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함정은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 보안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국가들에게 그 함정 정비를 맡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미 동맹이라는 견고한 그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러한 반면에 조선업 쪽에는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러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미 해군과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면 얻게 되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수출에 대한 길이 더 시장이 확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 물량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리와 함께 협력을 한다면 우리의 어떤 조선에 대한 제조시설에 대한 인프라, 또 기술, 또 가장 중요한 적기에 생산을 하고 납품할 수 있는 적기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미국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대한 협력을 함께 가져간다면 수출 확대와 안정적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죠. 그에 따른 기술의 어떤 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진 엔지니어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술의 어떤 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과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방산 수출에 대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고 조선업은 선박도 마찬가지고 군함도 마찬가지지만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유지보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장을 더 확대를 할 수 있고 비즈니스적 많은 부분에 대한 구축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그 한미 동맹이 더욱더 강화가 될 거고 또 협력 체계가 더 견고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한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 잠수함은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인 안창호함을 통해 가지고 설계부터 제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잠수함은 많은 부분 국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장보고 2급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AIP 시스템인데 AIP는 공기 부요 추진 체계죠.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망을 해서 오랫동안 잠망을 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엔진을 돌려야 되고 그러면 연료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런 AIP 기술을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중에서 장시간 작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고요. 또 수직 발사체인 VLS를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수직 발사체는 어떤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그러한 기술을 확보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쪽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또 일본 또 이러한 그 국가들에 비해 우리 한국의 어떤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은 다 독자 개발한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네, 하나오션과 H현대중공업이 양대 상맥을 이루어서 우리 함정과 조선업에 대한 그 두 축을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KDDX를 이제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양쪽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캐나다의 노 잠수함을 빅토리아급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모두 잠재적인 어떤 그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수주를 한다면 한국의 조선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능력은 적기에 건조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합리적인 가격, 또 현지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유연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두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수출국에 크게 어필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사우디의 군함 사업인데요. 사우디는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해군을 현대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호위함이나 그 초계함, 수상함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호위함이나 그 수상함 쪽에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오션이나 AD 현대중공업에서 경쟁력 있게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는 함정뿐만 아니라 잠수함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무기 체계를 많이 수출한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와 군사적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는 두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이 거론되고 있는데,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핵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죠. 그 원자력으로 한 잠수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잠수함의 수중에서의 작전 지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어떤 확보는 전력 증강의 가장 핵심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핵탄도 미사일에 대한 잠수함에 대한 전략 무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잠수함 한 대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비대칭 구조의 어떤 군사적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핵추진 동력을 통해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탑재 무기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주변국에 마치 그 핵무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타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견제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핵잠수함은 해군력에 대한 그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확보에 대한 견제는 당연히 심화되고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위협이 있고, 또 북한과의 위협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잠수함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어떤 회국력에 대한 강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핵잠수함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한국형 삼축 체계를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축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을 확보하고 또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대량의 응징 보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력이거든요.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그 회국력입니다. 그런 어떤 한국형 삼축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국들과의 어떤 우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핵잠수함의 도입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해상력의 어떤 강화가 필요하고, 또 동아시아의 해상 안보 환경들은 어떤 복잡하고 다변화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해상 전력을 증가하는 편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하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국제적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조선업에 대한 어떤 기술력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상력의 어떤 전력 증강, 이런 걸 통해서 핵잠수함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산 우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앞으로 더욱더 부각이 되고 또 많은 부분 수출에 대한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력의 확보, 또 정부의 어떤 그런 투자, 또 여러 가지 대외적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관심 갖고 K방산이 우리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방산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그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시장인
우주 산업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